네, 정규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이게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작년 11월이었죠. 82개 품목, 이 24개 업종 82개 품목에 대해서 이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을 했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명목상으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참 자율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처럼 이 자율이라는 게 참 희한하게 해석되는 나라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다 팔목 비틀어가지고 해놓고서 자율이다. 백화점 수수료도 그렇고, 이 중기 적합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지정을 했는데, 지난 1년 동안, 거의 1년 됐습니다. 다음 달이면 1년이 되는데요.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들여다보니까 참, 속된 말로 기도 안 찹니다, 그냥. 중기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명분은 확실합니다. 중소기업 어려운데, 특히 이제 이 탐욕스러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전문 영역, 중소기업이 하면 좋을 분야에 뛰어들어서 중소기업을 고사시킨다. 이런 명분 아래서 중소기업을 살리려면은 대기업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또는 하던 거를 축소하게 이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중기적합업종이죠. 지난 1979년이었던가요? 그때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처음엔 23개로 시작해서 이것이 무려 287개인가요? 그렇게까지 늘었다가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죠. 지금 이 야권 후보들이 그렇게 주워 섬기는 노무현 정부 때 폐지를 한 것입니다. 왜 폐지를 했겠습니까? 이게 워낙 부작용이 많으니까 폐지를 한 거죠. 실제로 이 연구기관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이 중기 고유업종을 지정했던 시절에 중소기업이 과연 잘 살아났느냐. 그렇게 각종 수천 가지의 지원책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그렇게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데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중기 고유업종 제도를 우리가 돌이켜 본다면은 바로 이 중기 적합업종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안 봐도 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중기 적합업종 이전에 중소기업 고유업종 이걸 지정할 당시 해당 중소기업들 처음에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대기업들 못 들어오게 하고 칸막이 해주니까 기존에 그 사업에 진출해 있던 중소기업들은 아주 쾌재를 불렀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있는 시장 나눠먹기로 되죠. 그리고 새로운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는 거를 차단하는 그런 역효과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럼 기존의 중소기업들은 이미 하나의 기득권이 돼가지고 이 고유업종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누릴 만큼 누렸죠. 그런 기업들이야 괜찮지만은 더 잘할 수 있는 새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아예 발도 못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또한 외국 기업들이 이제 수익 개방이 되면서 점점 밀고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구 쪽입니다. 문구. 여러분들 많이 이용하시는 3M 같은 경우 대표적이죠. 우리나라 문구 산업은 대기업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문구 업체들은 영세 수준을 겨우 벗어났거나 영세한 문구 업체들이 대부분이고 그 자리를 고급 제품, 아주 상당히 다양한 제품을 갖고 들어온 회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3M입니다. 3M이 만드는 제품 가지수가 도대체 몇 가지인지 그 회사 측도 잘 모른다고 할 정도로 정말 없는 게 없죠. 3M에서 방독면 마스크까지 만드니까 없는 게 없죠. 그런 그런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경쟁할 수 있을까?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중기 고유업종을 지정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막을 수 있는데 외국 기업은 막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지금 FTA 선진국이라고 하죠. 미국과 EU와 동시에 FTA를 한 세계 유일한 나라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고 또 우리나라 교역 규모가 연간 1조 달러가 넘습니다. 세계 7위입니다. 세계 7위 이 무역 대국이 수입 규제를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외국 기업한테 시장을 잠식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1년 전에 중기 적합업종을 그런 또 적합 품목을 지정을 해놨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간장, 두부, 김치부터 재생타이어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놨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한번 좀 차례대로 살펴보죠. 먼저 이 MRO 시장 이건 이제 중소기업을 위주로 계약을 특히 공공부문이 조달할 때는 중소기업 위주로 계약을 하라 이런 것이 이 동반성장위원회 가이드라인이었고 이에 따라서
조달청이 이 MRO 공급하는, MRO라는 건 이제 소모성 자재, 일회용 소모성 자재를 공급하는 그런 회사를 말합니다. 뭐 대표적인 각종 뭐 볼펜부터 뭐 종이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노트, 전산 소모품, 뭐 펜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대기업들이 특히 이제 그 삼성 계열의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었고, 그다음에 LG 계열의 서브원이라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대기업 계열 이 MRO 회사들은 자체 수요도 있고 또 이런 워낙 다양한 품목을 취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노하우도 상당히 쌓은 상태에서 그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기업은 참여하지 말라 하니까 이 업체들은 다 배제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입찰을 했습니다. 조달청이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서 입찰을 했는데, 딱 해본 결과 10개 중에서 6개 권역이 오피스 디포가 차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피스 디포 많이 보이시죠? 요즘 길 가다 보면 이제 오피스 디포 그 점포들이 많이 보이는데, 오피스 디포라고 하면은 미국계 다국적 기업입니다. 매출이 약 13조 원, 달러로 한 115억 달러 정도 되고, 세계 곳곳에 점포를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봤더니, 오피스 디포, 홈 디포, 이렇게 아주 대표적인 유통업체들이 있는데, 오피스 디포는 사무용품이죠. 홈 디포는 가정용품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가정용품이라고 하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주방기구 이런 것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 주로 아파트보다는 이제 단독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에서 이것저것 이용할 수 있는 전동 공구라든지 잔디깎기 기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파는, 전 그 가게 가보고 깜짝 놀랐는데, 주방용품이나 무슨 생활용품 사라고 가보니까 그런 거는 안 팔고 엄청나게 큰 기계들을 많이 팔더라고요. 오피스 디포는 그야말로 사무용품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M이 문구용품에 관한 모든 것이듯이 오피스 디포는 사무실에서 쓰는 모든 것을 다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경쟁력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기업이 됐고 13조 원의 매출, 연간 매출을 차지하고 있죠. 이런 업체가 조달청 MRO, 행정기관을 위한 MRO 공급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조달청 시장 규모는 연간 100억 원 정도, 이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은, 이 오피스 디포가 10개 권역 중에서 6개 권역을 차지했다. 앞으로 입찰을 하면 더 차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대기업은 안 되는데 왜 외국 다국적 기업, 그야말로 국내 대기업보다 훨씬 더 큰 다국적 기업은 되느냐? 오피스 디포의 가맹점이 입찰에 참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점은 국내법상 중소기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조달청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MRO 부분 그렇죠. 그다음에 또 급식. 이건 이건 동반성장이 아니라 기획재정부가 이 공공기관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지침을 내려서 대기업은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위주로, 급식업체 위주로 하라, 이렇게 공공기관에게 지침을 내려서, 실제 모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모가 있는 그런 급식업체를 선정했다가 소신껏 선정을 했죠. 그러다가 해당 부처에서 엄중 경고를 먹고 취소한 사례까지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제 중소급식업체들이 대거 들어가서 공공기관에서 그야말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보시죠. 신용보증기금, 이거 공기업이죠. 그 다음에 국립환경과학원, 이건 인천에 있는 공기업입니다. 전북테크노파크, 역시 공공기관이죠. 120 다산콜센터, 이건 서울시 산하에 있는 120 전화 누르면 여러 가지 안내해주는 콜센터, 상당히 직원도 많습니다. 자, 이건 역시 서울에 있는데, 이 4개 기관의 이 4개 공공기관이 급식업체 입찰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어디가 있었느냐? 바로 이 상호출자 제한그룹 55대 기업 안에 드는 삼성 에버랜드, 하나호텔앤리조트, 그 다음에 ECMD라는 곳, 또 동원 홈푸드, 이런 데들이 했습니다. 이런 데들을 몰아내고 새로 뽑았습니다. 이 급식업체를 뽑았는데, 이 4군데 모두 아라코라는 데서 입찰에 나서가지고 따냈습니다. 싹쓸이를 했습니다. 4군데를. 근데 아라코가 어떤 회사냐? 아라마크라는 회사의 한국법인입니다. 그 아라마크는 어떤 회사냐? 세계 3대 급식업체라고 합니다.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데요. 이 아라마크라는 데는 그동안 국내 대기업들이 급식 사업을 할 때는
이런데 이 공공기관의 입찰에 끼지 못했습니다. 일단 이 급식이라는 것도 일종의 규모의 경제가 돼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요즘 배추값, 물값 많이 올랐는데 배추물을 얼마나 싸게 사오느냐가 그 저렴한 가격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느냐 없느냐 관건인데, 싸게 사오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대량 구매, 선구매 이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할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대기업들밖에 없겠죠. 이 수요가 많은 대기업들. 그렇게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아라코라는 이 아라마크의 한국법인은 규모가 크지 못했기 때문에 뭐 매출이 1,000억 원 이하입니다. 우리나라 이 급식 시장의 가장 큰 업체가 아워홈인데, LG에서 분리된 아워홈인데, 이 업체는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1조 매출을 하는 회사의 이 급식 자재 구매력과 1,000억이 안 되는 회사의 구매력은 아무래도 차이가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열세였고, 그동안은 뭐 별로 이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대기업, 6대 급식업체,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6대 급식업체가 빠진 자리에 들어갔을 때는 이 아라코가 상당한 경쟁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군데를 다 싹쓸이를 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급식 그렇죠. 그 다음에 LED 조명, LED 전구 있죠. 이게 국내 영세업체들 한 20, 30개 되는 영세업체들이 주로 하는데, 예전에 이제 LG나 삼성도 했습니다. 근데 이 대기업을 쫓아냈습니다. 하지 말라.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중소기업들이 참 크게 잘 돼야 될 텐데, 중소기업들은 영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이나 뭐 여러 가지 기능 면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개발해내고 새로 신제품을 만들어내는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뭐 종업원 5명 이내에 이 소규모 업체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조립해서 만드는 게 급선무겠죠. 자, LED 조명에서 국내 대기업을 제외했더니 여러분들 잘 아시는 GE라든지 오스람이라든지 필립스라든지 이런 그 3대 메이저, 글로벌 메이저 업체들이 우리 시장을 아주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의 한 70% 차지하는. 뭐, 그러니까 국내 대기업 쫓아내고 나서 외국 기업들한테 다 내준, 뭐 그런 셈이나 마찬가지죠. 마트에 가보시면은 뭐 GE나 오스람 전구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집에 달아놓은 LED 전구 이런 거 보시면은 아마 그런 제품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전구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문구 그렇죠. 그 다음에 재생 타이어. 이것도 참 저희가 이 사설에서도 한번 다뤘는데요. 재생 타이어도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한국 타이어나 금호 타이어는 사업을 쭉 계속 사업을 철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자리를 중소업체들이 참 그거를 다 과실을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그 자리를 들어오는 것이 또 이 브리지스톤, 일본계 다국적 기업이죠. 세계 1위 타이어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미쉐린 잘 아시죠? 세계 2위 타이어 업체, 프랑스계. 이들 업체들이 국내 생산시설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들 또 하청으로 건드리면서 대거 또 시장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니죠. 지금 동반성장위원회에서는 연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중기 적합업종을 만들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금융에서도 중기 적합업종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금융에서 중기 적합업종이 뭐가 나올 수 있는지, 무슨 대법을 얘기하는 건지, 뭐 카드사를 얘기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79년도에 23개로 출발한 중기 고유업종이 89년도에는 약 한 230여 개로 늘어났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 82개 품목으로 제조업 분야에서 출발한 이 중기 적합업종을 계속해서 늘려가겠다. 서비스업, 제조업까지, 금융업까지 늘려가겠다는 것이죠. 과거 중기 고유업종 시절에도 서비스업에서 237개 중에 서비스업 분야의 중기 고유업종에 지정된 부분은 2개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수한 분야 2개밖에 없었는데, 이 동반성장위원회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서비스업 분야를 이렇게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겠다는 건지 참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대기업 손발을 묶어놓고 또는 대기업을 퇴출시키고 대기업을 쫓아내고 나서 만들어진 시장. 그 시장에 대기업이 빠지면 당연히 그 남아있는 중소기업들이 그 파이가 커져야 되는데, 그 자리를 더 큰 외국 기업이 들어와서 다 가져가니까 오히려 중소기업들은 더 어려워지는 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부터 이 IT 쪽에서도 지금 이 대기업 입찰 참여 금지 이런 조항들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 SI 분야, 시스템 통합 분야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이 됩니다. 이것이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올 4월에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에 삼성 SDS나 LG CNS, SK CNC 같은 이런 기업들은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소기업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외국계 합작기업 이런 데들이 아주 동무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중기적합업종에 상당히 그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이제 데스크톱 PC라든지 프린트 토너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정이 된다면은 IT 분야라는 게 그냥 주물로 뭐 플라스틱 사출해가지고 무슨 바가지 만들고 뭐 대야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렇게 개선을 하고 혁신을 해야 되는 분야인데 여기를 이제 중소기업들만 할 수 있게 한다 그럴 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예상하는 건 뻔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장을 정부가 만든다고 시장이 만들어진 건 아니죠. 시장은 저 하이에크 얘기한 것처럼 누가 발명했다면 이제 이건 인류 최고의 발명이 될 거다. 그런데 그건 발명한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것이죠.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환을 하고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좋네? 내가 농사 짓는 사람은 내가 쌀 농사만 지어서는 옷을 사 입거나 이거 하기 어려우니까 내가 옷도 만들어 입고 농사도 짓고 무슨 쟁기도 만들고 이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분업이 이루어지고 분업을 통해서 자기가 쓸 양보다 많이 생산한, 자기가 먹을 것보다 많이 생산한 그런 잉여 산물을 갖고서 서로 교환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시장은 자생적으로 생겨나는 것이고 그런 교환을 통해서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대로, 파는 사람은 파는 사람대로 서로 이득을 보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윈윈하는 플러스성 게임을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시장이죠. 그래서 시장은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이 돼 왔고, 그 다음에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남들보다는 훨씬 더, 낮은 가격에 더 우수한 품질의 제품, 또 좋은 디자인, 좋은 기술, 이런 걸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플의 아이폰이 왜 인기를 누리겠습니까? 디자인이나 성능에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더 많이 사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하려면은 결국 시장에서 선택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혁신을 이루어야 되겠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서로 경쟁하는 시장이라면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중기적합업종식으로 딱 한 마디를 쳐놓으면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겠죠. 두부 시장이 참 재밌습니다, 요즘. 이것도 이제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축소해야 되는, 그러니까 모두부, 그냥 흔히 이렇게 보통 그냥 가공하지 않은 상태의 네모난 두부, 이거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할 수 없게 해놨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풀무원이나 CJ나 동원 이런 이 두부 메이커들, 대기업들은 이 모두부 쪽에서는 손을 떼는 대신에 가공두부 쪽으로 지금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가공두부로 하면 두부를 약간 가공을 하는 것이죠. 다른 재료를 넣고 해서 약간 조리를 해가지고 바로 먹을 수 있는 두부라든지 다양한 형태. 그러니까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물가 규제 품목에 짜장면이 들어갔죠. 짜장면이 들어가다 보니까 짜장면 값을 올릴 수가 없어요. 다른 물가는 오르는데 짜장면 값 못 올리니까 중국집 주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간짜장이죠. 간짜장, 유니짜장, 쟁반짜장 이런 것들이 다 짜장면 값을 규제했기 때문에 나온 일종의 나쁘게 말하면 편법이고 좋게 말하면 어떤 개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런 것이 두부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부를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할 당시만 해도 저희도 많이 비판을 했는데 풀무원 같은 기업은 더 이상 나올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중기적합업종을 지정하는 순간 풀무원은 두부를 만들어서 큰 회사인데 조그만 영세 기업으로 시작해서 두부를 만들어서 매출이 1조가 넘는 대기업이 됐는데 넌 대기업이 됐으니까 두부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이제 풀무원 두부 같은 소비자들이 찾는 그런 제품을 우리가 또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좀 묘하게 그런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약자에 대한 배려, 이건 참 좋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인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정말 좀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하다고 할까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가 깊지 못한 사회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뭐 그런 얘기도 있죠. 중국 사람들이 공산주의 하는 것도 미스테리지만 한국 사람들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 한다는 것도 미스테리다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도 있죠. 이렇게 어떤 이 평등의식이라든지 어떤 뭐 분배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는 게 요즘 우리 사회인데, 그러다 보니까 개방에 대한 것 또는 어떤 경쟁에 대한 것에 약간의 알레르기 반응들이 자꾸 나옵니다. 특히 어느 한 분야에 이미 딱 진입을 한 경우에는 그 한 분야를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 어떤 대기업이 들어온다거나 외국 기업이 들어온다거나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표출하는 경우가 많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스크린쿼터였죠. 신영균 씨인가요? 영화인. 그 인터뷰를 보니까 참 이분이 평생 영화계에 몸을 담고 영화의 원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분 얘기가 바로 이 스크린쿼터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올 들어서 벌써 1000만 넘는, 관객 1000만이 넘게 들어간 영화가 2편이나 되지 않습니까? 이 도둑들이나 광해 같은 영화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5천만인 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 볼 수 있는 영화가 2편이나 나올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역으로 스크린쿼터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로 영화인이 이런 얘기 했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온실 속의 화초로 아무리 키운들 그 화초가 자생력이 있겠습니까? 또 자식을 키우시는 분들 보십시오. 오냐오냐하고 과보호하고 과잉보호했을 때 그 자식이 과연 자립심 있게 크겠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돌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영화 산업이 열악하다고 할리우드 영화 들어올까봐, 마구 들어올까봐 스크린쿼터로 연간 142일이라는 스크린쿼터를 적용을 해서 한국 영화만 틀게 한 이런 조치가 과연 한국 영화에 도움이 됐을까? 그 142일을 맞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순전히 벗기는 영화, 삼류 무슨 무협 영화 이런 영화들 아닙니까? 그런 영화들은 우리가 외면을 했죠. 오히려 142일이라는 스크린쿼터가 주어졌기 때문에 한국 영화는 발전하지 못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렇지만은 스크린쿼터가 대폭 줄어든 이후에는 요즘에는 스크린쿼터가 아니라 외화쿼터를 도입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한국 영화판입니다. 진짜. 물론 이제 이 대기업이 만든 한국 영화들 경쟁력이 있는 반면에 스크린을 싹쓸이한다 뭐 이런 비판들도 있죠. 하지만은 아무리 그 대기업이 장악을 하더라도 관객이 찾는 영화를 만든다면은 작은 영화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스크린쿼터라는 그런 규제가 철폐됐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렇게 역동적인 시장이 만들어졌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칸막이 쳐가지고 시장을 키운다? 인위적으로 칸막이를 쳐주고 진입장벽을 쳐주면은 중소기업이 살아난다? 이런 것이 얼마나 헛술하고 어리석은 논리인지를 이 중기살리자고 대기업 쫓아낸 분야마다 외국 기업들이 장악하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대선 주자들 공약들이 상당수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규제를 하면은 대기업을 묶어놓으면은 중소기업이 잘 되고 영세상인들이 잘 될 것이라 라는 생각들. 그렇게 해서 잘 된 경우를 여태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순간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기존에 장사하던 사람들은 뭐 어느 정도 도움을 받겠죠. 하지만은 앞으로 해야 될 사람들, 하겠다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더 큰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중기적합업종의 문제점, 1년이 거의 지난 이 시점에서 얼마나 우리 사회가 어리석은 길로 가고 있고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이 정부가 또는 정치인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했는지 새삼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참,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중소기업 보호한다고 이런 명분론자들이 판치는 세상. 참 이번 대선에서는 참 이런 사람들부터 좀 떨어뜨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